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표음 문자이다. 자, 한자는 동이족이 창제한 문자이며 상형 문자이고 표의 문자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글로 표현된 표음 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자는 표음 문자라고 하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망각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자가 표문자가 되는가? 이것은 이전의 영상에서 표만자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자가 표문자이니까 어떻게 한자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가? 정확하게 쓰면 우리가 그 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표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자를 쓰시면서 쓰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 쓰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전체 다 모르는 그런 문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한자를 표문자 원리에 근거하여 정확히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자 표음 문자입니다. 참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되죠. 표음 한자, 표음 한자. 자, 한자 표음 문자 원리는, 즉 표음 한자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여기에 있습니다. 일익부산자 6개에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문자 6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뇌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뛰어난 학자들도 이 부분을 무척 소홀히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일익부수 6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일이죠. 한일. 그 다음에 뚫을 곤자입니다. 뚫을 곤자. 그리고 점주, 삐친 별, 새을, 갈고리 거리입니다. 이전의 동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깨달을 것이 하나 있죠. 종성이 니은을 끝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초성을 없애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일, 열, 을, 월이 되죠. 이것이 표음 원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표음 원리, 표만자 원리는 이전의 영상에서 제시되어 있으니까 한자 표문자 해례는, 즉 표만자 해례라는 뜻이 뭡니까? 해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례는 한자의 올바른 자형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죠. 즉 규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의를 쓰면서도 기본적으로 5개, 부가적으로 5개, 10개가 있습니다. 10개. 문자의 음에 따라서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만자 해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첫 내용이라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한일이 있어요. 두 번째 두이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과 사람인을 조합을 하면 적을과가 됩니다. 적을과. 그리고 두이와 사람인을 조합하면 한을천리죠.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한자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일에 근거한 직선상형의 형태가 있었어요. 한일을 가지고 새을, 갈고리 거를 조합해서 상형 형태, 상형 문자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전의 동영상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명칭 먼저 보겠습니다. 직직선이 있었어요. 직직곡, 직곡선, 직곡곡, 직예선이에요. 글자 하나씩 틀리죠. 이게 틀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직선에서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 직선상형이 직선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직직곡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끝부분이 살짝 굽어져 있어요. 세 번째 것을 보세요. 세 번째 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짝 굽어져 있죠. 직선이면서 곡선이죠. 수학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병립할 수 없는데 문자에서는 병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곡곡, 직선을 쓰면서 끝부분을 살짝 파형 처리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예선, 예자가 여기서 날카로울 예자예요. 끝부분이 날카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자들이, 이런 문자들이 선익으로 사용되는 경우, 즉 투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투의. 그러면 여기에서 부과되는 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직선은 1이 된다는 거예요. 1. 직직곡은 반일이에요. 반일. 반일. 즉 1의 반음이며 얼과 알이 중음이라는 거예요. 중음. 지금 우리가 국어에서 언급되지 않은 얘기예요. 한자 표만자 원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썼던 고대의 한국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을의 반음입니다. 반음. 그리고 올과 을이 중간음이에요. 중간음. 중간음. 이것이 굵기에 따라서 올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직예선은 을이에요. 이것은 앞에서 직직선과 직곡선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투의 상형에서 봤을 때 후익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 어떤 언어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위치에 따라, 순서에 따라 음이 다르다는 언어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자의 창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5개가 주어졌지요. 자, 조합하는 투의 상형을 생각하면서 조합하는 방법을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옵니까? 자, 5개 곱하기 5개죠. 25개가 되죠. 25개. 투의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것이 굵을 수가 있고 아래 게 굵을 수가 있어요. 그럼 4가지 방법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투의처럼 위가 짧게 되죠. 길이. 이것도 4개의 방법이 되죠. 그러면 이것이 총 몇 개입니까? 이것이 400개가 된다고 하는 거죠. 400개. 그래도 행복한 것은 우리가 이 400개의 음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만 넓힌다면. 현대 국어에 적용이 되면 불가한데 우리가 선조들이 썼던 언어의 체계를 도입을 하게 되면 400개의 음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선상형의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이 보실 문자가 이런 문자가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자, 투의, 어질다인, 미상질이에요. 모른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죠. 틀리게 여러분들이 센이 되어 오면서 알고 있던 내용. 자, 어진인자를 봅시다. 투의 상형에 부수자, 사람인이 붙어서 인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다? 상형 문자이니까 상형이 다르기 때문에 인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인면이 붙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앞에서 제시한 400개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상형의 형태를 쓰면서 10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내용은 표만자의 기초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형 문자이다. 이것을 좀 알려주는 차원에서 쉽게 가볍게 간단하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표문자 해례, 표만자 하례죠. 자, 직직선이 있었습니다. 직직선. 이것이 선익으로 사용이 되면 일이었고 후익으로 사용되면 니은이 됐어요. 니은. 자, 이것은 이제 두의 조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형의 요소라는 게 있어요. 굵기와 길이가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한자 공부에 대해서 이 부분 전혀 언급을 아니 했습니다. 아니, 전문가조차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자를 연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좀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상하로 조합을 한다. 상하.
직직선을 상하로 조합을 한다. 그러면 제시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선익으로 사용되면 1이고 후익으로 사용되면 리을이 되겠죠. 그러면 1과 리을을 조합하면 2의 쌍리을이 될 것입니다. 쌍리을. 쌍리을이 음이 변해서 1이 되죠. 1. 그러니까 이전의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의 본질적인 모음의 형태, 기본음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음에 리을이 부과된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세종대왕이 모음의 형태를 잘못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서 광동, 장동이 뭐예요? 광동, 장동. 굵기가 같다는 거예요. 광동. 장동은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전의 동영상에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히 이런 형태는 9개밖에 없습니다. 광동, 장동보다 굵기도 같고 길이도 같다. 이 말 뜻은 뭡니까? 굵기도 다를 수가 있고 길이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형태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광동 선단이에요. 선단. 선익이 짧다는 거죠. 우리가 투의 형태를 이렇게 쓰죠. 이럴 때는 2로 표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2. 그럼 선단이니까 이게 반대의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선후, 후단이 있겠죠. 그래서 광동 후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의 형태를 거꾸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개가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가장 기본적이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조차 안 했던 거예요. 한심한 얘기죠. 상형 문자의 개념조차도 모르고서 한자가 상형 문자라고 얘기해요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시듯이 이런 문자들이 있었죠. 자, 요 문자를 보세요. 한자의 표현 문자 원리는 초성이 없는 상태의 음절 문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 시작되는 본음은 1이에요. 1. 그래서 이렇게 써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즉 여기에서 투의 상형이 달라서 이렇게 표음이 되고 여기에 초성이 부과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똑같지요. 투의 형태로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상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한자를 모르고 이야기한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투의를 놓고 적어도 뒤집어 볼 수 있는 생각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이것이 창의력이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세뇌 교육이 되어 있느냐? 투의를 놓고서 뒤집어 생각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표문자이면서 우리 민족의 문자이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고 경시하고 버려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투의 형태가 상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투의 형태는 앞에서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까? 400개가 있었죠. 400개.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의미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의 표현 능력이 그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특히 한자로서는 중국어의 발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인에 근거한 호선상형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죠. 명칭이 있습니다. 삐친별이 호선상형이 호선이에요. 그래서 호호선이라고 명칭이 보여졌고 여기 두 번째는 뭡니까? 호호곡이죠. 끝부분이 살짝 굽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호각선, 끝부분이 각으로 처리되어 있다. 호각곡, 호해선. 그러면 형태를 보여드리죠. 이렇게 섬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섬세한 차이.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거로 모든 것을 통일시켜 써버리죠. 그러니까 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호호선, 호호곡 끝부분이 살짝 굽어져 있고 호각선 끝부분이 살짝 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호각곡은 끝부분이 이렇게 파형 처리되면 되고 마지막 호에서는 끝부분이 날카롭다고 하는 거예요. 날카롭다. 그리고 이것 또한 선익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람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음이 되죠. 이것이 우리 민족이 써야 할 모음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익으로 사용이 되면 이렇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써야 할 자음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설음, 후음, 화음, 치음, 순음이 되죠. 여기에 나머지를 갖다 붙이면 우리가 써야 할 자음의 순서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인이에요. 두 번째는 으로써 이에요. 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일타실이죠. 일타실.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으로써 이가 사람인이 상형이 달라서 이로 표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음, 입구, 이 부숫자인 입구가 부가 돼서 이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이 상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문자 해내자. 호호선이 있어요. 호호선. 이런 형태가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호선상형 형태는 기본이 5개, 부가가 5개가 돼 10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선익으로 사용되는 경우, 후익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굵기와 길이가 적용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인 경우는 좌우로 조합이 되는 경우, 좌우로 조합이 되면 1로 되죠. 1. 밑에 수평선이 있습니다. 다 접해 있죠.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써봅시다. 광동선단이에요. 선단. 선익이 짧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짧게 됐나 보세요. 수평선의 기준에서. 이것이 2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2. 앞에서 두의 상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초등학생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을수록 이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등학생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더 쉬울 듯 합니다. 그 다음에 광동 선단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광동 후단이 있겠죠. 후익이 짧은 거예요. 이것은 인이죠. 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뒤에 부분을 짧게 쓰죠. 짧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타, 실, 실이 본질적인 음은 일이에요. 일.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인이 되죠. 즉 사람인자의 상형을 쓸 때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으면 1이에요. 1. 그리고 선익이 짧으면 2, 후익이 짧으면 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시된 형태를 보십시오.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 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상형 문자인 한자에서 굵기 개념, 길이 개념을 정확하게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소한 개념이고 우리 민족에게는 망각된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문자가 완성이 되고 해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자는 눕다 와자예요. 눕다 와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사람인이 상형입니다. 사람인의 상형. 그러면 사람인이 와자로 표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호예선입니다. 예선. 호예선. 끝부분이 날카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인 광동, 장동이 되면 을이 돼요. 을. 여기에서 광동, 장동에서 후광이죠. 후광. 후광의 의미를 아시겠죠? 뒤에 선이 길다고 하는 거예요. 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시된 문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왈이 됩니다. 왈. 그럼 와가 되려면 이렇게 되겠죠. 후광 선단이에요. 선단. 선익이 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아야 된다. 여러분 이 주어진 세 개의 문자를 보면서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눕다 와에서의 사람이는 오른쪽 세 번째 형태로 써주어야
와로 표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어쩌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소한 개념이다. 여러 번 동영상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자가 있죠. 사람인의 한일이 부과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적다 과예요. 과. 그러니까 눕다 와나 적다 과는 결국은 본질적인 음은 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와.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은 호에선에 호호선이 조합을 하게 되면 후광선단 와가 되는 것이죠. 와.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자 여기에선 적을 과는 직직선 이를 부가되어도 와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와와 일의 조합은 와로 수렴이 됩니다. 즉 와라는 형태의 직직선 일이 부가돼서 이렇게 와가 있는 상태에서 와가 나오면 직접 해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직접 해례의 방법은 조금 문자가 많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다른 방법을 쓰죠.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어. 호호선과 호호선의 조합에 광동, 장동. 호호선이 뭐였습니까? 일이었죠. 일. 후익으로 사용되면 리을이었고 두 개를 조합을 하고 기본인 광동, 장동일이면 일이었습니다. 일. 여기에 이렇게 바꿔봅시다. 후광, 장동이면 야리 돼요. 야. 그리고 나서 후광, 선단이 되면 야가 되죠. 야. 즉 제시된 문자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굵기는 오른쪽 것이 굵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좌측 것이 짧아요. 수평선을 그어보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 직예선을 부과합니다. 직예선. 직예선이 뭡니까? 가면서 끝부분이 날카로운 걸 얘기하죠. 날카로운. 그러면 야와 을의 조합은 와로 수렴됩니다. 즉 이것은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을이 후광선단이 되면 와가 되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즉 표문자 원리에서는 음의 영역, 음의 경계가 5개가 있어요. 5개. 일, 반일, 을, 반을,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수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야가 을이 음계로 수렴이 돼서 와로 해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동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표음이 수렴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에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낯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직선상형에서 투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삐침변에서 사람인이 나왔어요. 이 두 개를 조합을 하게 되면 하늘천이 나오죠. 하늘천. 여러분이 표만자 원리나 표만자 해례나 하늘천을 정확하게 쓰고 이해한다면 한자의 표문자 원리나 해례는 완벽하게 거의 90%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십시오. 여기에 두위에도 굵기가 적용될 수 있고 길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한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간접 해례라고 합니다. 간접 해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부분 하늘천은 표만자 해례에서의 진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조금 많은 문자의 해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자를 정확하게 쓰고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일획부수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되는 것이고 한자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쓰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표음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두의를 쓰면서 적어도 여러분은 뒤집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일획부수 한자 6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만이
표만자 원리 해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한글로 표문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한글과 한자 그리고 사천전에 썼던 가림토 문자 이 세 개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들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가림토 문자도 해내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글과 한자는 나눌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굳이 나누어서 배우자 말자 얘기가 나옵니다. 즉 한자의 표문자 원리가 적용이 되면 이러한 논쟁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을 저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듯합니다. 한자는 표문자이다에 관련된 저희 저서입니다.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례, 그리고 한자의 표문자와 해례 214자 부수한자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